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스토리텔링 표현 기법. 자, 오늘은 인물을 중심으로 한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인물은 역사적인 인물이고요. 자, 우리들의 선조들 중에 굉장히 유명한 역사적인 인물들이 많이 있죠. 자, 그분들의 어떠한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지, 그래서 현재 어떠한 OSMU들이 만들어지고 있는지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서 좀 알아볼 거고, 자, 여러분들의 어떤 브랜드화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스토리도 우리 선조들의 어떤 역사적인 인물들의 내용을 본받고 깨달아서 여러분들의 이야기도 좀 특별하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어떤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나에게도 나만의 이야기를 어떻게 하면 스토리텔링 하는 것이 좋은지, 그래서 나만의 브랜드를 어떻게 만드는 것이 좋은지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최종 결과물을 만들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학습 개요입니다. 자, 오늘날의 역사 인물을 재조명하는 스토리텔링 시도가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지고 있죠. 자, 역사적인 인물들의 삶과 그들이 경험한 사건들, 사람들의 흥미를 끌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스토리고 좋은 요소들이죠. 자, 국내외 역사 인물의 스토리텔링 사례를 좀 알아보고, 그리고 역사 인물의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가지 학습 목표는 첫 번째, 역사 인물의 가치에 대해서 좀 이해하는 시간, 그리고 국내 우리 선조들의 스토리텔링 사례 좀 알아보고요. 자, 그리고 해외 역사 인물의 스토리텔링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적인 해외 역사적인 인물이고 그리고 다양한 분야에서 스토리텔링의 결과물이 만들어지고 있는 장본인이죠. 바로 중국을 최초로 통일한 진시 황제입니다. 자, 진시황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진시황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네, 중국 최초의 황제, 그리고 전국 칠홍 진나라의 31대 왕이기도 하고요. 자, 진시황제의 성은 영, 이름은 정, 그래서 영정이라고 불렀죠. 자, 진시황 하면 생각나는 거, 바로 만리장성이죠. 그렇죠? 북방 민족의 침입을 막기 위해 세운 만리장성. 자, 그냥 중국인들은 장성이라 부른다고 합니다. 자, 중국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유적이죠. 1987년도 유네스코의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기도 하였습니다. 굉장히 긴 성이잖아요. 총 길이가 5,000km, 6,000km에 달한다라고도 합니다. 자, 북방민족, 흉노족, 유목민족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중국의 고대 진나라 때 기존의 성곽을 잇고 부족한 부분은 새롭게 축조해서 만든 엄청나게 거대한 성곽입니다. 그런 말도 있었잖아요. 달에서 유일하게 보이는 건축물이다. 물론 근거에는 없는 이야기입니다. 자, 만리장성, 그 다음에 또 생각나는 거, 강력한 법치로 나라를 다스렸던 진시황제는 제자 백가의 책을 모두 불살랐다. 그것을 우리는 분서갱유라고 하죠. 자, 분서갱유는 진나라 시황제가 사상 통제 정책의 일환으로 농서 등을 제외한 각종 서적들을 불태우고, 그리고 수백 명의 유생을 생매장한 사건을 분서갱유라고 합니다. 이 사건 때문에 중국 역사상 최고의 폭군이라 불렸죠. 언론이나 문화에 대한 탄압의 상징이기도 했고요. 당시 불태운 서적들은 주로
자, 죽간이었다라고 하죠. 그때는 이제 종이가 발달되기 전이기 때문에 주로 죽간을 이용해서 많은 기록들을 남겼었는데 그런 것들을 다 불을 태웠다. 분서갱유. 자, 그리고 우리나라 제주도에까지 신하를 보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자, 뭐 때문에? 불로불사 때문에. 다른 말로 뭐예요? 불로장생입니다. 노화를 더디게 하거나 노화를 아예 하지 않음으로써 오래 사는 것, 그리고 죽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게 바로 불로불사, 불로장생입니다. 그러니까 진시황제는 죽기를 원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제주도에까지 약초를 구하기 위해서 신하를 보냈다라고 하는 역사적인 기록도 있습니다. 또 생각나는 거 뭐가 있습니까? 바로 병마용입니다. 그죠? 중국 시안에 위치하고 있는 병마용. 정말 불가사의한 상상력을 자극하게 만들죠. 자, 병마용은 자, 뒤에 그림이 나오겠지만 병마용은 자, 중국 산시성 시안시 린퉁구에 있는 진시 황릉에서 약 1km가량 떨어진 유적지입니다. 자, 흙을 구워서 만든 수많은 병사들 그리고 말 등의 모형이 있는 갱도죠. 자, 이 갱도는 우연히 1974년도 자, 농민이 우물을 파다가 우연히 발견돼서 현재까지 자, 4개의 갱도가 발견되었습니다. 자, 이 병용의 키가 현재 인간들의 키보다 더 커요. 184cm에서 197cm로 굉장히 큰 편으로 제작이 되었고 장구는 병사보다 조금 더 크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전사, 전차, 말, 장교, 고개사, 역사, 악사 등 다양한 사람과 사물을 흙으로 빚어서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자, 발굴한 4개 갱도 중에 지금 3곳에 3개 갱도에 모두 8,000여 점의 병사, 130개의 전차, 520점의 말이 있다라고 좀 추정되고 있고요. 아직도 발굴하지 않은 상당수가 흙 속에 묻혀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것처럼 진시황은 굉장히 매력적인 역사적인 인물이죠. 이런 것들 때문에 진시황의 스토리텔링이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겁니다. 한국, 중국 등은 진시황을 활용해서 다양한 스토리텔링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OSMU의 영상 분야, 출판, 게임, 그리고 관광 콘텐츠 등을 개발해서 그 역사적인 내용들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사진이 진시황의 초상이고요. 가운데에 있는 사진이 중국 시안에 있는 병마용의 갱도입니다. 자, 흙으로 빚어진 여기 병사들 보이시죠? 자, 병사들이죠. 현대 그 신장보다 조금 더 크게 만들었다고. 옛날 사람들은 아무래도 현대인보다 키가 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자, 이 갱도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병용들은 키가 184에서 197 자, 크게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바로 만리장성입니다. 자, 북방족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수많은 노역을 통해 만들었던 장성. 엄청나게 크죠. 자, 이 진시황제를 상대로 해서 모티브로 해서 만들어진 다양한 영화들입니다. 자, 여기 왼쪽에 있는 영화가 바로 오른쪽과 같은 영화입니다. 뭐예요? 자, 영웅입니다. 우리가 좋아할 만한 영화 배우들이 출연해서 만들었던 영웅. 이영걸 등장했고요. 견자단, 장만옥, 양조위, 장쯔익,
엄청나게 인기를 누렸던 영화였죠. 자, 여기 왼쪽에는 자, 진용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1989년도에 개봉된 영화인데요. 당시 저는 이 영화를 봤을 때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여러분들도 기회되면 한번 보세요. 자, 흙 속에 갇혀 있었던 인물이 깨어나서 활동하는 자, 영화입니다. 자, 여기 굉장히 오래된 포스터 같은 게 보이죠? 자, 이 포스터는 대한민국 영화예요. 제목이 진시 황제와 만리장성입니다. 우리나라 배우들이 출연했던 대한민국 영화입니다. 자,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내에서도 중국에서도 진시 황제의 어떤 역사적인 모티브를 토대로 다양한 영화, 드라마, 그리고 다양한 출판물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진시 황제를 잊지 않고 계속해서 교육하고 있고 배우고 있고 학습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스토리.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야기에다가 자, 팩트에다가 이야기를 붙여서 이해하기, 기억하기 쉽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즉 스토리텔링이 얼마나 잘 묘사가 됐느냐입니다. 자, 역사 인물을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 가치는 어떨까? 자, 역사인물 관련 현황을 보시면 자, 역사에 대한 일련의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 드라마, 즉 사극이라고 하죠. 또한 역사 교육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습니다. 자, 역사를 모르면 미래가 없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자, 제가 유튜브에서 즐겨보는 자, 역사 유튜버 채널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역사 교육자이시기도 하고 학교에서 선생님으로 활동하시기도 하셨고 EBS에서 수년 동안 강의하시기도 하시고 지금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시는 분이신데 그런 강의를 들으게 되면 우리가 역사적인 부분을 몰랐던 것을 다시 깨닫게 되고 어떤 팩트를 아는데 재미가 느껴집니다. 우리는 분명 우리 과거의 역사적인 사실들을 배우고 느끼고 깨달아서 미래를 대비하는 어떤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 국내에 뭐 공무원 시험을 본다든지 자, 각종 자, 역사 라이센스 취득하기 위해서 노력도 하잖아요. 자, 현재 많은 관광지들이 역사 인물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 다들 아시죠? 자, 이 오른쪽에 있는 사진들은 자, 제주도 유배지에 있는 자, 추사 적거지입니다. 제주도에 있는 추사 적거지예요. 자, 추사체 하면 누가 생각나십니까? 김정희잖아요. 김정희. 조선 후기의 문신이었고요. 서예가였습니다. 추사 김정희가 유배 생활을 했던 곳이에요. 지금 현재 주소로는 뭐 제주도 남제주군 대정 읍성 동문자리 안쪽에 있다라고 하고요. 자, 지금 이 기념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추사 적거지입니다. 자, 이 추사 김정희가 자, 이곳에서 유배 생활을 하면서 추사체를 완성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자, 이 장소를 관광지로 현재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고 있는 겁니다. 뭐 방문지라든지 생가라든지. 자, 우리 주변에 자, 수원 화성 하면 누가 생각나십니까? 예, 정조대왕의 꿈이었던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던 수원 화성, 정조대왕의 역사적인 인물이 또 연결되어 있는 곳이죠. 자, 전국에서 해마다 축제하는 자, 이순신 장군의 전투지, 생가 자, 등등이 있습니다. 그렇죠? 뭐 현충원, 한려수도 많죠? 그런 관광지들이 주로 역사적인 인물과 연관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역사적인 인물을 팩트로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역사 인물 활용의 필요성을 보시게 되면, 자, 많은 역사 인물과 역사 인물의 유적들을 단편적으로 좀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고 우리가 좀 팩트를 알아볼 수 있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 역사 인물에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장치들을 현재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 자,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고요. 자, 이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영화, 드라마, 다양한 콘텐츠 중심의 사례들을 통해서 우리가 부족한 것 부분들을 채울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영화나 드라마는 팩트에다가 픽션이 가미된 것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전혀 몰랐던 사실들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자, 영화, 드라마 같은 장르를 통해서 다시 한번 찾아보게 되고 공부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역사적인 인물의 가치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역사 인물의 컨텐츠적 가치를 보시게 되면, 자, 첫 번째 차별성이 있겠죠. 자, 특정 역사 인물과의 관계를 통해서 다른 곳과 차별적인 이미지 메이킹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 유적지는, 자, 누구와 연관이 있다. 자, 우리 근거리에, 자, 공주 백제의 예터, 자, 공주의, 자, 공산성이라든지 문영왕릉이라든지 다양한 유적지가 있습니다. 그 유적지에다가 역사적인 인물과 역사적인 배경을 스토리화하게 되면 다른 장소와 차별적인 콘텐츠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자, 마을, 국가, 민족 등 브랜드로 역사 인물을 내세울 수 있다라는 차별성, 역사 인물과 관련성을 강화하고 인물을 선정하려는 노력들이 현재 많이 제기되고 있다라는 거. 자,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큰 가치를 가지고 있죠. 자, 과거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역사적 기록으로서, 자, 교육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또한 세대 간의 소통을 위한 역사 인물들을 활용하는 교육적인 사례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고요. 과거를 통해 현재를 배우고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적 의미에 가장 적합한 소재가 바로 역사 인물을 활용한다는 거죠. 자, 우리 뒤에 이야기할 건데요. 이순신 장군께서 쓰셨던 난중일기라는 개인적 일기가 있습니다. 개인이 쓴 일기가 세계문화유산에 등록이 됐어요. 임진왜란, 정유재란, 자, 이 기간 동안 난중일기처럼 세세하게 기록된 기록서가 없다고요. 이런 것도 우리가 교육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역사인물과 관련된 현장들을 통해 생생한 과거와 현재의 교감을 느낄 수가 있고요. 역사인물의 사상들과 그리고 그들의 행동을 통해서 삶의 가치를 우리는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 뭐 훈구파, 살인파, 노론, 소론, 현재 우리나라의 여당과 야당이 있는 것처럼 그들의 사상과 그들의 행동과 그들의 어떤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통해서 우리가 교육적인 측면에서 배울 수 있다는 거죠. 자,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콘텐츠적 가치가 또 있습니다. 자, 미래를 향한 개발에서 벗어나 과거의 개발로서 역사 인물의 가능성, 역사 인물의 흥미로운 삶을 소재로 한 다양한 콘텐츠 개발이 가능하고요. 관광 자원과 그리고 연계한 경제적인 효과가 부가적으로 창출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스토리텔링의 장점이 뭐였습니까? 하나의 원작을 토대로 다양한 장르가 개발이 되잖아요.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부가적인 효과는 엄청나게 크다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시잖아. 그것을 우리는 OSMU라고 했잖아요. 기억나시죠? 자, 그럼 국내 역사적인 인물들을 활용한 스토리텔링의 사례, 두 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바로 다산 정약용 선생님. 자, 여러분들은 유학자였던 정약용 선생을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십니까? 자, 이분이 쓰셨던 책 목민신서는 들어보셨죠? 자, 그리고 수원, 화성, 정조대왕의 꿈이었던 수원, 화성 견축을 총괄하셨던 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분에 의해서
수원, 화성이 마찬가지로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가 됐죠. 자, 정약용 선생님은 다산 정약용 우리 역사적인 인물은 자, 조선 후기의 문신이었죠. 그리고 실학자이기도 하였고요. 실학자. 그리고 저술가, 책을 많이 쓰셨고요. 시인이셨고 철학자였고 또한 과학자이기도 하였고요. 그리고 공학자이기도 하였습니다. 18세기 실학을 집대성한 대표적인 실학자다. 자, 여기서 실학은 뭐예요? 실학. 자, 실학은 자, 17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전반에 걸쳐서 대두된 일련의 현실 개혁적 조선 유학의 학풍을 말합니다. 자, 그 분야의 대표적인 학자였다고요. 자, 학자로서 뿐만 아니라 과학자이기도 하고 시인 등 종합적인 능력을 보여주셨다. 자, 이분이 쓴 책이 목민심서, 경세유표 등 자, 500여 권 달하는 많은 책들을 저술하셨다라는 거죠. 자, 목민심서. 자, 어떤 내용이 기록되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자, 목민심서는 1818년도에 자, 정약용 선생이 저술하셨던 책이고요. 자, 지방관 또는 관리들의 올바른 마음가짐 그리고 그들의 몸가짐에 대해서 기록한 행정 지침서가 바로 목민심서예요. 자, 경세유표는 뭘까요? 경세유표. 자, 이것은 1817년도에 저술합니다. 자, 행정기구의 개편을 비롯한 관제, 토지제도, 부세제도 등 모든 제도의 개혁 원리를 제시한 정책서였죠. 자, 여기 그림에 자,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라고 하는 도서도 있습니다. 자, 이것은 자, 정약용이 자, 유배 생활 중에 약 18년 동안 정약용이 유배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자, 유배 생활 중에 보낸 편지들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며 무슨 공부를 할 것인가, 그리고 생계를 어떻게 꾸리고 친구를 어떻게 사귀는 방법 등에 대해서 저술한 책입니다. 자, 하나 더 아방강역고라는 게 있네요. 자, 이것은 한국의 역대 강역에 대한 연구소입니다. 한국의 역사, 고조선에서부터 발해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역대 왕조들의 강역 변천을 문헌 중심으로 살피고 그 내용에 대해서 고증한 책, 그것이 바로 아방강역고고요. 총 10권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거 이외에 몇백 권의 책을 직접 만드셨다고요. 저술하셨다고요. 실학자이면서 저술가이면서 시인이면서 철학자, 과학자, 공학자, 우리나라 조선 후기에 이만큼 뛰어난 인물이 있었을까요? 자, 그리고 거중기도 제작했다라고 했죠. 거중기 제작 등으로 참여하는 등 과학자로서의 면모도 갖췄다. 자, 거중기가 뭡니까? 자, 수원 화성. 자, 앞에 그림에 보시면 자, 지금 이 건물이 수원 화성입니다. 자, 여러분들 기회되면 한번 가보세요. 엄청나게 넓고요. 성이 굉장히 견고합니다. 그리고 자, 몇백 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 성의 본 모습이 그대로 살아 있어요. 그리고 벽돌이 굉장히 오래된 벽돌과 새롭게 만들어진 벽돌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다 누가 만들었냐? 정약용이 다 추진했다고요. 자, 이 벽돌을 사람들이 일일이 쌓으려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것을 자, 거중기라는 기계를 제작합니다. 즉 정약용은 자, 서양 과학기술의 책을 보고 도르래의 원리, 자, 도르래 다들 아시죠? 도르래의 원리를 이용해 무거운 물건을 쉽게 들어 올려서 자, 성을 쌓게끔, 벽돌을 쌓게끔 만든 기계가 바로 거중기예요. 과학자로서의 면모도 갖췄다는 얘기죠. 자, 그러나 자, 정조 대왕으로부터의 총애를 받았으나 천주교 집안으로
천주교 박해 사건에 연루돼서 자, 유배가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정약용이 유배가 된 전라도 강진이란 지역에서도 수많은 컨텐츠가 만들어지고요. 거기서 스토리가 또 이루어지고 그 지역의 관광지까지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네, 다산 정약용 선생의 자,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만들어진 다양한 장르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문학 컨텐츠 분야고요. 자, 문학. 자, 소설 목민심서라고 하는 황인경 소설가가 쓰신 소설입니다. 목민심서. 자, 다산 정약용의 삶을 소설로 각색을 했고요. 그리고 다산 정약용의 학문적인 업적과 인간적인 면모를 소설화한 작품이고, 1992년도에 출간돼서 굉장히 많은 부수가 판매된 베스트셀러였습니다. 자, 정약용의 생을 전반을 비추고 그 시대의 굵직한 사건들을 다루고 있는 황인경 소설가의 목민심서. 자, 두 번째 정약용 살인사건이라고 하는 역사 추리 소설도 있습니다. 저자는 김상헌이고요. 자, 이 책의 내용은 정약용의 기록, 자찬 묘지명에 나오는 역사적인 기록을 모티브로 한 팩션이에요. 팩트에다가 픽션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자, 정약용이 강진은 현재 전라남도 강진군 도안면입니다. 자, 강진 유배 시절에 살인사건에 휘말려 목숨이 위험하게 된 상황에서 살인사건을 수사하여 해결한다는 이야기로 이 내용이 펼쳐집니다. 즉, 정약용이 총 18년간 유배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 10년 동안 이 강진에서 머무르게 돼요. 자, 유배된 강진을 배경으로 벌어지는 일련의 살인사건들, 그것을 파헤치기 위해서 정약용 선생을 탐정역으로 설정해서 이 이야기가 전개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역사적인 사실과 팩트죠. 자, 작가의 상상력, 픽션입니다. 자, 이것을 결합한 스토리텔링이고, 이런 다산 정약용의 역사적인 인물을 배경으로 해서 이러한 소설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소설뿐일까요? 영상 컨텐츠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다 보셨을 겁니다. 조선 명탐정 각시 투국꽃의 비밀. 영화예요. 김명민이 나왔던 영화입니다. 조선 최고의 명탐정 정조의 명을 받고 살인사건의 범인을 찾는다는 내용이죠. 주인공 명탐정의 모티브를 정약용에서 따옵니다. 셜록 홈즈와 같은 탐정 추리물의 주인공, 그리고 정약용의 이미지를 설정해서 이런 영화들이 만들어진 거죠. 정약용은 정조 대왕으로부터 엄청난 사랑을 받았던 문신이었어요. 정조가 다스리던 18세기의 조선을 배경으로 한 코믹 영화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정조 16년 때, 즉 1792년입니다. 공납 비리를 숨기려는 관료들, 그들의 음모를 짐작한 정조는 조선 제일의 명탐정, 그에게 사건의 배우를 찾으라는 밀명을 내리면서 이 영화가 시작되는 거죠. 자, 우리 TV에서 방송된 드라마도 있습니다. 조선 추리활극 정약용. 자, 정조대왕 때는 소론과 노론으로 구분되어 있었죠. 노론의 탄핵을 받고 지방으로 자천된 정약용이 관아에서 발생하는 여러 사건들을 해결한다는 내용으로 이 드라마가 전개가 됩니다. 추리물의 주인공으로서 정약용의 이미지를 설정하고 있다. 이 드라마는
자, 우리나라 케이블 방송이었던 OCN에서 2009년도 11월 달부터 2010년도 1월 달까지 방영된 드라마입니다. 역사적인 인물 정약용이 없었다면 이러한 영상 콘텐츠가 만들어질 수 있었을까요? 관광 콘텐츠도 있습니다. 자, 정약용의 유배진 강진. 아까 말씀드렸던 전라남도 강진군 도안면입니다. 자, 정약용 남도 유배길이 현재 조성되어 있습니다. 다산초당, 보정삼방 등 정약용의 유배 유적지를 연결하여 유배 시절 정약용의 흔적을 그대로 쫓아가보자 라고 해서 관광 콘텐츠가 만들어지고, 자, 이것들이 관광지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찾는 거죠. 부가적인 수익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다산초당은 뭔가요? 다산초당. 다산 정약용이 유배지 강진에 머물렀던 그 지역의 문화재가 다산초당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1963년도에 사적 107호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1801년 신유 박해로 인해 강진으로 기양을 와서 18년 중 10년 동안 유배 생활을 했었던 집이에요. 자, 이곳에서 정약용은 유배가 끝날 때까지 생활하게 되고요. 학문에 몰두하면서 이곳에서 바로 목민 심서, 그 이외에 숱한 저서들을 남기게 됩니다. 보정삼방은 뭔가요? 보정삼방. 이 글씨 누가 썼나요? 추사 김정희가 쓴 글씨입니다. 강진에 유배 가 있는 정약용에게 써준 글씨예요. 자, 이러한 것들을 다 관광지화해서 관광 콘텐츠를 만들어내고 정약용을 공부하면서 그 지역을 관광하면서 배우면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하나의 스토리텔러가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자, 우리나라 역사인물의 대표적인 인물, 자, 충무공 이순신입니다. 엄청나신 분이죠. 자, 이순신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자, 이순신 장군 하면 23전 23승. 그렇지 않나요? 패한 적이 없습니다. 자, 세계 유일의 세계에서 유명한 전쟁 영웅들이 있습니다. 뭐 징기스칸, 알렉산더 대왕, 이런 사람들은 다 패한 기록이 있다고요. 유일하게 이순신 장군만은 23전 23승.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옥포해전, 합포해전, 적진포해전, 사천해전, 당포해전, 당황포, 율포, 부산포해전, 한산도 대첩, 그리고 명량해전. 마지막으로 이순신 장군이 전사한 노량해전까지 모두 다 승리를 하셨다고요. 자, 또 무엇이 떠오르세요? 난중일기가 당연히 떠올라야죠. 난중일기 언제부터 쓴지 아십니까? 이순신 장군께서 1592년 1월달부터 1598년 11월까지, 즉 노량해전 출정하기 이틀 전까지 이 난중일기를 쓰십니다. 이순신 장군의 개인 일기가 세계 기록 문화유산에 등재가 됐다고요. 정말 우리나라를 살리신 분입니다. 또 뭐가 있어요? 당연히 얘가 떠올라야죠. 거북선. 그쵸? 임진왜란이 언제 시작됐죠? 1592년 4월 13일입니다. 4월 13일. 그런데요, 이순신 장군께서
거북선을 완벽하게 시범 운영을 끝낸 날이 언제일까요? 거북선을 만들어 놓고 충돌도 시켜보고요. 거기다가 포도 한번 쌓아보고요. 다양한 실험을 통해서 완벽하게 끝냈던 날이 1592년 4월 12일입니다. 바로 임진왜란 시작 하루 전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자, 거북선은 자, 옥포해전, 하포해전부터 출전한 게 아니고요. 자, 사천해전에서부터 거북선이 전투에 참여를 하게 되고 엄청난 성과를 올렸고, 자, 왜군으로부터의 어떤 겁을 줄 수 있는 우리나라 대표의 유물이죠. 자, 또 누가 떠오르세요? 자, 이순신 장군을 괴롭혔던 누가 있었죠? 예, 선조라고 하는 왕이 있었고요. 바로 옆에 시기질투했던 원균이라고 하는 장수가 있었습니다. 자, 원균. 자, 이순신 장군보다 5살이 많았다라고 합니다. 칠천량 해전에서 우리의 함선과 거북선 3척, 총 50척의 배를 수장시킨 인물이죠. 원균. 자, 그리고 이들 때문에 고문당하게 되고요. 백의종군하게 되고요. 정말 이순신 장군을 괴롭혔던 자, 인물이기도 합니다. 자, 또 뭐가 떠오르세요? 자, 명량해전 떠오르시나요? 자, 우리 영화 있었죠? 최민식 영화배우가 등장했던 명량. 자, 명량에서 무슨 말을 합니까? 아직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12척의 배로 133척의 외선을 격파했던 전투였습니다. 명량해전. 자, 또 뭐가 떠오르세요? 필사즉생. 필생즉사. 무릇 죽기를 각오하면 살고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다. 자, 이순신 장군의 마지막 전쟁이 뭐라고요? 네, 노량해전입니다. 내 죽음을 알리지 말라. 한산도 대첩도 하객진으로 되게 유명하죠. 하객진, 명량해전 등 열악한 조건을 뒤집고 승리를 거둔 장군. 자, 세계 해전사. 자, 주로 이제 영국의 넬슨 제독과 이순신 장군을 많이 비교를 하게 되는데요. 영국의 넬슨 제독은 국가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해준 장군이었고요. 이순신 장군은 정말 국가로부터의 도움을 하나도 못 받으신 분이었어요. 선조, 원균, 정말 시기 질투로 인해서 고문당하고 백의종군하면서 그래도 나라를 구했었던 장군. 세계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우리나라 장군입니다. 자, 이 충무공 이순신을 통해서 만들어진 스토리텔링이 엄청나게 많다라는 거죠. 자, 문화 컨텐츠입니다. 불멸의 이순신. 자, 김탁환이라고 하는 소설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책입니다. 자, 임진왜란을 중심으로 한 이순신을 새로운 시각에서 조명을 했고요. 당대 역사 속에서 고뇌하는 개인의 모습을 주목해서 자, 이 소설을 썼다라는 거죠. 자, 소설가 김탁환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면, 자, 우리 드라마에서 아마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불멸의 이순신, 황진이, 허균, 또는 앞에서 보셨던 조선 명탐정, 각시 투국곳의 비밀, 2012년도에 드라마에서 나왔던 가비, 2015년도에 개봉한 조선 마술사, 2017년도에 개봉한 대장 김창수. 대장 김창수가 누구예요? 백범 김구 선생 이야기잖아요. 자, 이런 영화의 원작이 바로 김탁한 소설가가 쓴 글들이었다고요. 자, 이순신을 배경으로 한 자, 칼의 노래라고 하는 자, 소설도 있습니다. 자, 김훈이 자, 소설을 썼고요. 자,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 때문에 번뇌하고 고뇌하는 이순신의 모습을 글로 쓴 이야기입니다. 즉 2001년도에 발표한 소설이고요.
자, 이순신 장군께서 쓰신 난중일기를 바탕으로 충무공 이순신이 백의종군 하던 그 시점부터 전사할 때까지 노량해전까지의 내용을 다룬 소설 칼의 노래입니다. 자, 명량해전을 집중적으로 조명한 역사 소설. 자, 백의종군 때부터 명량해전까지의 역사적인 사건을 다루고 있고요. 이순신을 없애기 위한 일본의 노력과 위기를 넘기고 명량해전을 스스로 이끄는 이순신의 모습을 작가 박운우 작가의 상상력으로 그려낸 소설입니다. 이거 이외에 정말 이순신 장군에 대한 소설이 엄청나게 많아요. 어떤 사람은 명량의 포커스에 맞춰서, 어떤 사람은 한산도 대첩 포커스에 맞춰서, 어떤 사람은 이순신 장군의 고뇌와 그의 번뇌하는 모든 과정을 그림으로 그리는 거. 정말 스토리 할 수 있는 게 어마어마하잖아요. 자, 영상 컨텐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불멸의 이순신입니다. 우리 드라마에서 했었던 거죠. 자, 장장 1년 동안 대하 드라마로 방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정말 재미있게 봤어요. 자, 충무공 이순신의 어렸을 적 3부터 노량해전까지 제작해서 방영한 드라마입니다. 자, 우리나라 영화 관객수 1위 바로 명량이었죠. 2014년도에 개봉합니다. 1597년 임진왜란 6년째 12척의 배와 330척의 왜군 웃돌목에서 싸워서 승리한 바로 그 전쟁 명량해전. 백의종군 때부터 명량해전 12척의 배로 왜군과 어떻게 싸울 것인가. 병사들은 지쳐있고 7천량 해전에서 원균이 50척의 백을 다 수장시키고 나서 12척의 조선배밖에 없는데 그것을 어떻게 왜군과 싸울까. 병사들의 사기를 어떻게 진작시킬 것인가. 고뇌하고 번뇌하고 그러한 모든 과정들을 영화에서 그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 1700만의 관객수가 동원된 한국 영화 관객수 1위 자리에 오른 바로 그 영화입니다. 대단하죠. 자, 공연 컨텐츠도 있습니다. 바로 창작 뮤지컬 이순신입니다. 자, 임진왜란 발발 1년 전 전라 좌수사로 임명된 순간부터 옥포해전, 사천해전, 한산, 명량 그리고 마지막 노량해전까지 이순신의 고뇌와 애국심을 다룬 창작 뮤지컬입니다. 자, 이 뮤지컬에 거북선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주인공이 노래를 부릅니다. 그 노래 제목이 나를 태워라예요. 자, 여기 밑에 보시면 제가 유튜브 주소 적어놨죠? 한번 들어가서 음악 들어보세요. 나를 태워라. 나를 태워라. 황홀하구나. 들어가서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영상, 공연 또 뭐가 있을까요? 관광 콘텐츠 빼놓을 수가 없죠. 자, 이순신 장군 스토리를 통해서 매년 전국 8개 지역에서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자, 이순신의 외가인 충남 아산의 아산성흥 이순신 축제. 자, 이순신의 생가토로 알려진 서울 중구의 충무공 축제. 자, 그리고 이순신 장군이 전라도 바다에서, 경상도 바다에서 왜구들과 싸워서 승리한 그 지역의 전남 해남의 명량 대첩 축제, 경남 거제도의 옥포 대첩 기념제전, 경상남도 남해에서 노량해전 승첩제, 자, 경남 고성에서 당항포 대첩 축제, 경남 통영에서 한산 대첩 축제. 자, 총 1년에 8개의 이순신 장군에 관련된 축제가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우리나라의 역사적인 인물 참 많죠.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부터, 그리고 태조 이성계를 왕으로 만든 킹메이커의 정도전, 세종대왕, 수양대군, 이방원, 정조대왕, 영조, 사도세자, 그리고 각종 문신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세종대왕만 하더라도 우리 드라마도 있고요, 영화도 있고요, 그리고 세종대왕의 유적지도 있고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 이런 역사적인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는 스토리텔링을 하고 있고요, 그분들의 역사적인 이야기를 다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다고요. 자, 이분들 우리가 분명히 존경하고 본받아서 배워야 할 분들인 것 같습니다. 자, 해외 역사적인 인물 딱 한 분만 선택을 했습니다. 바로 세계적인 문학가, 자, 셰익스피어입니다. 자, 우리 스토리텔링 하게 되면 엄청나게 등장하는 인물이기도 하죠. 자, 16세기 영국을 대표하는 문학가였습니다. 정확하게 1564년 4월 26일에 출생이 돼서 1616년도 4월 23일날 작고하십니다. 영국의 극작가이자 또 시인, 그리고 대표적인 문학가였습니다. 자, 셰익스피어는,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생전에 살아있을 때 영국에서 영국 최고의 극작가라는 지위를 얻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로미오와 줄리엣, 햄릿, 엄청난 작품이잖아요. 지금도 이러한 문학작품을 통해서 다양하게 공연들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셰익스피어는 사극, 희극, 비극, 섞여있는 희비극, 모든 장르를 섭렵한 대가라고도 부릅니다. 자, 제가 질문 하나 던져볼까요? 자,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작품 무엇이 있을까요? 4대 비극 무엇이 있어요? 네, 햄릿이 있습니다. 햄릿. 또 오셀로 있죠. 리어 왕이 있고요. 또 하나, 맥베스라는 문학 작품이 있어요.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이 뭐냐? 네 가지라고요. 자, 이것들을 통해서 현재 어딘가에서도 공연이 되고 있다고요.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인지도를 갖고 있는 문학 작품이고, 세계적인 문학가 인물이 바로 윌리엄 셰익스피어죠. 자,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활용한 스토리텔링이 다양한 작품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영상 컨텐츠입니다. 자, 맥베스, 헨리 5세, 햄릿, 로미오와 줄리엣, 리어 왕, 오셀로, 시비아, 베니스의 상인, 한여름밤의 꿈, 리처드 3세, 말괄량이 길들이기, 줄리어스 시저. 자, 셰익스피어가 만든 다양한 문학에서 20편이 넘는 영화가 원작을 통해서 만들어졌다고요. 자, 왼쪽에 있는 것이 바로 햄릿입니다. 햄릿, 4대 비극 중 하나였죠. 햄릿의 작품 배경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덴마크입니다. 햄릿은 덴마크의 왕자예요. 덴마크의 왕자 햄릿이 그의 아버지 덴마크 국왕의 시해, 그리고 어머니의 변심, 그리고 인면수심이라고 밖에 할 수 없는 숙부,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번뇌하고 미쳐가는 모습을 그린 영화가 바로 햄릿이에요. 자, 비극적인 영화죠. 자, 두 번째, 로미오와 줄리엣. 얼마나 사랑스러운 이야기입니까? 자, 로미오와 줄리엣의 영화 배경은, 작품 배경은 어디예요? 네, 이탈리아 베로나입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몬테규 가문, 그리고 캐퓰렛 가문.
자, 몬테규 가문의 아들인 로미오. 자, 캐퓰렛 가문의 공주였던 줄리엣. 이루어질 수 없는 그들의 사랑. 두 집안의 반대를 굽고 하고 줄리엣이 약을 먹습니다. 로미오는 줄리엣이 죽은 줄 알고 따라 죽죠. 그런데 어때요? 줄리엣이 깨어납니다. 깨어났더니 로미오가 옆에서 죽어 있는 거죠. 줄리엣은 어떻게 될까요? 예, 따라 죽습니다. 비극적인. 자, 이런 스토리를 가지고 영화, 공연 엄청나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자, 킹 리어. 자, 리어 왕입니다. 자, 얘도 4대 비극 중에 하나였죠. 자, 영국을 다스리는 리어. 자, 왕입니다. 자, 그가 스라에 3명의 딸이 있는데 그 딸들에 관련된 이야기를 영어로 만든 거예요. 첫째 딸 고네릴 공주, 둘째 딸 리건 공주, 셋째 딸 코델리아 공주. 딸들아, 너희들은 이 아빠를 얼마만큼 사랑하냐? 그 질문에 세 딸들이 대답을 합니다. 자, 그것이 모티브가 돼서 영화화한 거죠. 자, 또 한편 베니스의 상인이 있네요. 베니스. 자, 1596년도 자, 영화 작품입니다. 베니스는 현재 이탈리아 베네치아를 자, 영어로 부른 이름이죠. 자, 상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이거 이외에 자, 셰익스피어의 20편 이상의 원작을 가지고 영화화한 것들이 엄청나게 많다고요. 자, 그의 작품을 통한 스토리텔링, 자, 음악 컨텐츠입니다. 자,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자, 오페라, 교향곡, 발레 음악 등 여러 장르에서 지금 재탄생이 되고 있고요. 자, 공연 컨텐츠입니다. 자, 뭐 겨울밤 이야기, 말괄량이 길들이기, 한여름밤의 꿈, 시저, 시비아, 맥베스, 폭풍우, 리어왕, 그리고 햄릿까지. 자, 셰익스피어의 반드시 봐야 될 공연들입니다.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이 공연이 진행되고 있어요. 관광 컨텐츠입니다. 로미오와 줄리엣의 배경 이탈리아 베로나. 자, 이것이 현재 실존하고 있는 줄리엣의 집이고요. 자, 이것이 줄리엣의 무덤입니다. 이곳이 지금 엄청난 관광지가 됐다고요.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썼던 그 소설에 의해서 실존 남아있는 이곳이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찾아가는 관광지가 됐다고요. 자, 그의 삶을 활용한 스토리텔링도 있습니다. 자, 영상에 관련된 자, 로미오와 줄리엣을 쓰게 된 배경, 그 배경을 모티브로 해서 만든 영화가 셰익스피어 인 러브라는 영화가 있어요. 자, 관광 콘텐츠입니다. 자, 셰익스피어의 고향, 자, 스트래포드 어번 에이번이라고 하는 그의 고향, 그리고 그가 살았던 생가, 만년에 보냈던 저택, 그가 다녔던 학교, 극장, 부인의 집, 모두 다 전 세계인들이 찾아가는 관광지가 됐다고요. 여러분, 역사적인 인물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선조들의 인물들이 현재 우리 주변에 나오고 있는 모든 컨텐츠들의 주가 되고 있는 겁니다. 영화, 영상, 뮤지컬, 공연, 소설, 드라마, 모든 장르에서 역사적인 배경들을 토대로 만들어지고 있다고요. 자, 여러분들의 이야기, 나만의 이야기. 자, 여러분들의 이야기는 그렇게 될 수 없으리란 보장이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집, 여러분들의 라이프 스타일, 자, 여러분들의 에피소드, 분명히
시간이 지나면 역사가 되는 거고요. 거기에 어떠한 스토리텔링이 붙느냐에 따라서 후대 사람들이 기억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기억을 할 수 있을 만한 여러분들만의 스토리텔링을 만들어 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나는 누굴까? 내가 잘하는 게 무엇일까? 내가 현재 무엇에 열중하고 있을까? 자, 우리는 역사적인 인물들을 통해서 다양한 가치와 그들을 통해서 다양한 장르에서 스토리텔링을 기반으로 한 결과물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교육을 받기도 하고 엄청난 경제적인 효과도 누리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정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